여러분, 한 2000년 정도 된 고대 텍스트가 있다고 해볼게요. 거기서 딱 한 문장을 골라서 그걸 무려 44년 동안이나 뚫어져라 쳐다본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죠. 44년이요? 와, 그건 뭐 인생의 깊은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그 한 구절만 파고든 건가요? 그렇죠. 보통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이유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 문장이 인쇄소의 오타라고 아주 굳게 확신했기 때문이거든요. 아, 오타요? 성경 같은 고대 텍스트를 보면서 인쇄가 잘못됐다고 생각했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깊이 파헤쳐 볼 이야기가 바로 이 지독하고도 기발한 의심에서 출발하는데요. 매주 금요일 아침 케어유 뉴스에 연재되는 칼럼이 하나 있습니다. 아, 저도 그 칼럼 알아요. 네, 산으로 출근하는 남자 일명 산출남 김한기 펜드로잉 작가님의 칼럼인데요. 오늘 우리가 다룰 핵심 소스가 바로 이 작가님의 글입니다. 단순한 텍스트가 아니라 예술가의 시선이 아주 듬뿍 담긴 내용이죠. 그렇군요. 텍스트의 모순을 그냥 넘기지 못하는 아주 예리한 분의 이야기일 것 같네요. 사실 우리가 단순히 글을 읽는 독자의 입장에 있을 때랑 그 글을 구체적인 이미지로 그려내야 하는 창작자의 입장에 있을 때 뇌가 작동하는 방식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뇌가 작동하는 방식이 다르다고요? 네, 글이라는 건 어느 정도 모호함을 허용하잖아요. 상상력으로 채울 빈 공간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선과 형태를 다루는 그림은 아주 구체적인 결정을 작가에게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아, 구체적인 결정이요. 맞아요. 그게 바로 오늘 참고할 시간의 핵심 미션이기도 합니다. 김한기 작가님이 몇 년 전에 아프리카 차드의 현지 선교사님으로부터 엄청난 요청을 하나 받게 되시거든요. 아프리카 차드요. 어떤 요청이었죠? 현지어로 번역된 성경, 그중에서도 요한복음의 사파를 그려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그냥 우리가 아는 책에 들어가는 그런 예쁜 장식용 그림이 아니에요. 그러면요? 문자를 전혀 읽지 못하는 현지인들에게 오직 그림만으로 이 무거운 성경의 서사와 의미를 전달해야 하는 엄청나게 막중한 임무였던 거죠. 작가님 본인도 칼럼에서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사파를 그리려면 먼저 묵상이 필요하고 영감이 뒤따라야 한다고요. 와, 거기서 아프리카 차드라는 공간적 배경, 그리고 문자를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조건이 붙어버리면 이거 작업 난이도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거든요. 아, 그런가요? 인지심리학적으로 보면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문자에 익숙한 우리 같은 사람들은 텍스트의 빈 공간이나 약간의 논리적 비약이 있어도 그걸 자기 상상력으로 채워넣는 훈련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자가 없는 문화권의 사람들은 시각적 이미지를 볼 때 그걸 은유나 비유로 해석하기보다는 아주 직관적이고 문자 그대로의 사실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강해요. 아, 그림에 있는 그대로를 100% 팩트로 받아들인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작가가 대충 상상해서 모호하게 그려버리면 현지인들에게는 완전히 왜곡된 정보가 전달될 위험도 엄청나게 큰 거죠. 와, 듣고 보니까 작가 입장에서는 텍스트에 쓰인 상황을 물리적인 현실의 좌표 위로 정말 정확하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옮겨와야 한다는 거네요.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약간 유명한 고전 소설을 영어로 각색하는 감독의 고뇌가 떠올랐어요. 오, 영화 감독의 고네요. 적절한 비유네요. 호스틸 소설에서는 그는 형언할 수 없는 슬픔을 느꼈다. 이렇게 한 줄로 퉁치고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감독은 그걸 카메라 앵글이나 조명의 온도, 심지어 배우의 미세한 안면 근육 떨림 같은 걸로 다 물리적으로 구현해야 하니까요. 그쵸? 그런데 저는 이 상황이 영화 감독의 고뇌보다도 훨씬 더 근본적인, 매체의 충돌이라고 봅니다. 매체의 충돌이요? 어떤 점에서요? 감독은 그래도 배우라는 살아있는 생명체가 있고 시간이라는 흐름을 활용할 수 있잖아요. 음악도 깔 수 있고요. 하지만 펜드로잉은 오직 정지된 흑백의 선 하나로 그 모든 걸 설명해야 합니다. 글을 읽는 사람의 뇌는 그런가 보다 하고 논리적 구멍을 그냥 스킵할 수 있는 인지적 여유가 있지만요. 아, 화가의 뇌는 다를 수밖에 없겠네요. 네, 펜을 쥔 화가의 뇌는 그 구멍을 메우지 않으면 아예 다음 선을 캔버스에 그을 수가 없어요. 매체 자체가 작가한테 아주 지독한 지적 정직함을 강요하는 겁니다. 지적 정직함. 와, 펜 끝에서는 논리적 구멍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말이 정말 뼈를 때리네요. 그렇다면 작가님이 그림을 그리려고 요한복음 텍스트를 정말 현미경 보듯이 들여다보다가 도저히 앞뒤가 맞지 않는 거대한 모순의 벽에 부딪혔다는 사실이
전혀 이상하지 않군요. 맞아요. 그 문제의 벽이 등장하는 곳이 구체적으로 어디였나요? 바로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아, 요한복음 19장. 거기라면 전체 서사에서 가장 밀도가 높은 클라이맥스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가 신문을 받고 채찍질을 당하고 가시면류관을 쓴 다음에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향하는 아주 역동적이고 스펙터클한 장면들이 몰려있는 챕터잖아요. 네, 화가 입장에서는 그림으로 그려낼 만한 극적인 장면이 차고 넘치는 곳이죠. 였습니다. 19장 30절이요? 어떤 내용이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바로 이 문장이었습니다. 이 대목에서 작가님은 무려 44년 전, 그러니까 1982년 대학교 2학년 시절에 자기 자신으로 훅 돌아가게 됩니다. 그 시절의 청년 김한기를 아주 지독한 혼란에 빠뜨렸던 바로 그 문장이었거든요. 사실 일반적인 독자라면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이 문장을 보고 멈춰서지 않았을 겁니다. 그냥 넘어갔겠죠? 네, 그냥 문학적인 수사나 관용적인 표현으로 받아들이잖아요. 아, 이제 숨을 거두셨구나 하고 자연스럽게 다음 페이지로 넘겼을 텐데 1982년에 그 20대 청년은 왜 거기서 딱 멈춰섰을까요? 여러분도 한번 그 20대 청년의 머릿속으로 쏙 들어가 보시죠. 이 청년이 당시 동은교회 청년부 소속이었는데요. 조이선 교회 교재에 주석까지 막 뒤적거리면서 예습을 철저히 하던 엄청난 학구파였습니다. 아,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하는 청년이었군요. 네, 그런 깐깐한 청년의 눈에 이 문장이 어떻게 보였냐면요. 잠깐만, 삼위일체, 그러니까 영원 불멸해야 하는 신의 영혼이 죽는다고? 인간의 육신이 죽는 건 뭐 물리적 현상이니까 이해를 하겠어. 근데 절대 죽지 않아야 할 영혼이 죽는다고. 이건 완벽한 논리적 오류잖아. 이렇게 반응을 한 거예요. 와, 신학적인 배경 지식을 잠시 걷어내고 이걸 순수한 내러티브 관점에서만 분석해봐도 아주 흥미로운 딜레마가 나옵니다. 어떤 딜레마죠? 여기서 삼위일체라는 개념은 문학적으로나 철학적으로 불멸성과 필멸성이 동시에 존재하는 모순된 상태를 의미하거든요. 불멸의 존재가 인간의 몸을 입고 죽음을 맞이한다는 설정 자체가 고대 문헌에서 종종 등장하는 아주 궁극의 패러독스입니다. 궁극의 패러독스. 멋진 표현이네요. 그런데 주석까지 파고드는 그 20대 학구파 청년에게 이 패러독스는 신비로운 종교적 진리가 아니라 그냥 논리적 시스템의 버그로 보였던 겁니다. 맞아요. 버그요. 그래서 이 청년이 내린 결론이 진짜 기가 막힙니다. 아, 이건 인쇄소에서 잘못 찍은 오타구나. 원래는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이렇게 적혀 있었을 텐데 조판하는 과정에서 글자가 영원히로 잘못 인쇄된 게 틀림없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와, 영원히를 영원히로. 네, 본인한테는 너무나 합리적이고 절실했던 추론이었던 거죠. 저는 이 지점이 심리학적으로 정말 매력적이라고 생각해요. 이걸 인지부조화를 해결하기 위한 방어 기제로 설명할 수 있거든요. 인지부조화요? 그게 정확히 어떤 건가요?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텍스트, 즉 성경이잖아요. 그 권위와 자신의 논리적 상식, 영혼은 죽지 않는다는 상식이 정면으로 충돌할 때 인간의 뇌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머리가 아프죠 막. 그렇죠. 이때 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가장 빠르고 매력적인 방법이 뭘까요? 바로 제3의 요소에 책임을 싹 전가하는 겁니다. 아, 인수소 잘못으로 돌리는 거요? 네, 텍스트가 틀린 것도 아니고 내 상식이 틀린 것도 아니다. 이건 단지 물리적인 인쇄 사고가 났을 뿐이다. 이렇게 합리화해버리는 거죠. 와, 저는 그냥 풋풋한 해프닝인 줄 알았는데 그게 인간의 뇌가 모순을 처리하는 아주 전형적이고 고도화된 방식이었군요. 하지만 인쇄소 오타라고 혼자 결론을 내렸다고 해서 그 찝찝함이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당연하죠. 덮어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니까요. 칼럼을 보면 작가님은 이 구절 때문에 그날 성경 공부도 손에 안 잡히고 혼자 끙끙 앓으면서 지독한 답답함을 느꼈다고 해요. 자기가 발견한 이 시스템의 버그를 누군가 명확하게 해명해 주길 아주 간절히 바랐던 거겠죠. 바로 여기서 이 청년의 태도가 평범한 사람들과 완전히 갈라집니다. 어떻게 다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면서 이런 모순을 발견해도 아, 내가 잘 모르니까 그렇겠지 하고 그냥 덮어둡니다. 권위 있는 텍스트 앞에서는 자기 의심을 억누르기가 쉽거든요. 하지만 이 청년은 그 의심을 덮어두지 않았어요. 그까지 파고든 거군요. 맞습니다. 이건 단순한 종교적 반항이 아니라 지적 호기심이 발동한 비판적 사고의 본질입니다.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것을 회피하지 않고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학구적인 정직함이죠. 그리고 그 정직함이 혼자만의 방구석에서 멈추지 않고 결국 타인과의 충돌로 이어졌다는 게 중요합니다.
어느 날 귀가하는 버스 안에서 같은 교회의 윤 전도사님과 딱 마주치게 되거든요. 버스에서요? 네, 이 청년이 버스 손잡이를 잡고 서서 그 엉뚱한 질문을 용기 내어 불쑥 던집니다. 전도사님, 이거 19장 30절 말이에요. 영원히가 아니라 영원히를 잘못 찍은 오타 아니에요? 이렇게요. 와, 버스에서 갑자기 그런 심오한 질문을 받았다면 전도사님도 꽤 당황하셨을 텐데요. 그 모순된 패러독스에 대해서 전도사님은 뭐라고 답변을 하셨나요? 전도사님의 대처가 아주 인상적입니다. 그 자리에서 어설프게 아는 척하면서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정확히 일주일의 시간을 두고 조용히 그 청년을 부르십니다. 일주일이요? 전도사님도 고민할 시간이 필요하셨군요. 네, 그 일주일 동안 전도사님 역시 그 논리적 버그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많은 자료를 찾아보고 치열하게 고민하셨겠죠. 그리고 내놓은 대답이 이렇습니다. 네, 궁금하네요. 오타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완벽하게 죽으신 겁니다. 그래야만 육과 영이 동시에 다시 살아나는 완벽한 부활이 성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신 거죠. 아, 완벽한 죽음과 완벽한 부활. 아주 탁월한 논리적 전개네요. 철학의 변증법으로 치자면 청년이 제기한 오타라는 정립과 영혼의 불멸성이라는 반정립이 꽝 충돌해서 완벽한 부활을 위한 완벽한 죽음이라는 아주 새로운 종합으로 도약한 셈입니다. 완벽한 죽음이었기에 완벽한 부활이 성립한다. 이 대답은 단순히 종교적인 난제를 푼 것을 넘어가지고 논리의 앞뒤가 딱 맞아떨어지는 묘한 쾌감까지 줍니다. 영혼이 죽지 않았다면 부활은 반쪽짜리에 불과했을 거라는 역설이죠. 맞습니다. 저는 이 과정을 이 청년이 겪은 인지적 도약이라고 봅니다. 흑백 논리랑 문자주의에 갇혀있던 20대의 뇌가 모순과 역설을 동시에 품어낼 수 있는 성숙한 뇌로 성장한 거죠. 성숙한 뇌로의 성장. 네, 만약에 그날 버스에서 질문을 던지지 않고 의심을 그냥 덮어두었다면 이 청년의 사고는 영원히 그 오타라는 결론 앞에서 멈춰버렸을 겁니다. 하지만 타인에게 의문을 던지고 멘토와 함께 그 모순을 정면으로 통과하면서 지적인 해상도가 확 높아진 거죠. 실제로 작가님은 이 사건 이후로 삶의 반경이 엄청나게 확장됩니다. 의문이 해소되니까 이듬해 세례를 받고 80년대 내내 청년부에서 아주 깊이 있는 시간을 보내게 되거든요. 심지어 그 무렵 본인의 표현에 따르면 나의 백합화인 아내분을 만나서 평생의 동반자로 삼게 됩니다. 와, 로맨틱하네요. 나의 백합화라니. 그 지독한 지적 갈증을 피하지 않고 마주한 결과가 삶의 긍정적인 도약으로 쫙 이어진 셈이죠. 지식과 깨달음이 결국 고립된 방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아주 좋은 사례네요. 누군가에게 내가 틀린 건가요? 아니면 이게 오타인가요? 이렇게 묻는 사회적 마찰이 있어야만 비로소 깊은 이해의 문이 열리는 법이니까요. 자, 그럼 이제 시계를 44년 뒤인 현재로만 돌려보겠습니다. 20대의 치기 어린 의심을 품었던 청년은 이제 백발이 성성한 작가가 되었고요. 다시 그 요한복음 19장 30절 앞에 펜을 들고 섰습니다. 아프리카 차드 프로젝트군요. 맞습니다. 아프리카 차드인들에게 보여줄 도저히 시각화하기 힘든 그 역설적인 진리를 캔버스 위에 과연 어떻게 번역해냈을까요? 글자로는 완벽한 죽음과 완벽한 부활이라는 논리로 풀었다고 쳐도 그걸 아프리카 현지인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흑백의 펜드로잉으로 변환하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잖아요. 작가는 이 형언할 수 없는 모순을 어떻게 물리적인 이미지로 치환했습니까? 칼럼에 묘사된 작가님의 그림을 우리 다 같이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시죠. 네. 아주 거칠고 험한 가시밭길이 있습니다. 그 굴곡진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거대한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가는 예수의 뒷모습이 펜선으로 아주 깊게 파여 있어요. 아주 고통스러운 장면이겠네요. 화면 전체에 고단함, 고통, 그리고 철저한 고립감이 묻어납니다. 그런데 작가님이 여기서 아주 기막힌 시각적 장치를 하나 딱 숨겨놓습니다. 본인도 칼럼에서 이렇게 당부하거든요. 자세히 보라. 그림자를 유심히 바라보라. 라고요. 그림자요? 형태 자체를 왜곡하는 대신에 바닥에 있는 그림자를 변형시켰다는 건가요? 맞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걷는 형태는 분명 한 명의 사람인데요. 그 사람의 발끝에서 시작되어서 바닥에 길게 드리워진 그림자의 형태가 놀랍게도 사람의 모양이 아닙니다. 그럼 무슨 모양이죠? 커다란 날개를 활짝 펼친 비둘기의 형상을 하고 있어요.
아, 비둘기요? 와, 훌륭합니다. 빛이 만들어내는 그림자를 이용해서 물리적 현실과 형이상학적 진실을 동시에 담아냈군요. 어떤 원리인 건가요? 보통 미술사에서 그림자, 그러니까 명암법이나 여백의 공간은 인물을 현실 세계에 단단히 발붙이게 만드는 물리적 장치로 주로 쓰이거든요. 중력을 표현하는 거니까요. 하지만 김한기 작가는 그 그림자를 오히려 현실을 초월하는 영적인 장치로 완전히 뒤집어 버렸네요. 저는 이 비둘기 그림자를 딱 보자마자 세계적인 물류회사인 페덱스 로고가 떠올랐어요. 아, 그 페덱스 로고에 숨겨진 화살표 말씀이시죠? 네, 페덱스 로고에 E와 X 사이의 빈 공간, 즉 네거티브 스페이스를 보면 화살표 모양이 딱 들어있잖아요. 대놓고 화살표를 그리는 대신에 글자 바깥의 여백을 활용해서 빠른 배송이라는 본질을 전달하죠. 작가님 역시 물리적인 육체 바깥으로 드리워진 그림자라는 네거티브 스페이스를 활용해서 영적인 상태의 무게감을 기가 막히게 시각화한 겁니다. 네거티브 스페이스를 활용했다는 분석이 아주 정확하네요. 비둘기는 기독교 도상학에서 성령을 상징하는 가장 보편적인 기호잖아요. 그렇죠. 44년 전 청년이 삼위일체에 영혼이 어떻게 죽느냐고 물었던 그 지독한 모순을 작가는 십자가의 길에 드리워진 비둘기 그림자로 완벽하게 번역해낸 거예요. 아, 완벽한 번역이네요. 네, 육신은 홀로 십자가의 고통을 짊어지고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발밑에 드리워진 그림자를 통해서 성령이, 나아가 신적인 본질이 그 끔찍한 고통의 현장에 완벽하게 결속되어서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딱 선언한 겁니다. 진짜 소름이 돋네요. 텍스트를 읽으면 너무 철학적이고 난해한 삼위일체의 고난이라는 개념이 그림자 하나를 통해서 아, 저 사람은 지금 혼자 걷고 있는 게 아니구나 라는 직관적인 감각으로 순식간에 탈바꿈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문자를 모르는 차드의 현지인들이 이 그림을 본다면 어려운 신학교리를 길게 배우지 않아도 발끝에 붙어있는 비둘기 그림자를 통해서 결코 혼자가 아닌 고통이라는 위안의 메시지를 즉각적으로 읽어낼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는 시각적 번역의 힘이죠. 만약에 작가가 44년 전에 이거 오타 아니에요? 라는 그 치열한 의심을 던지지 않았다면, 그리고 멘토와의 대화를 통해서 인지적 도약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결코 이런 깊이 있는 그림자가 탄생하지 못했을 겁니다. 덮어두었다면 불가능했겠죠? 맞아요. 텍스트의 모순을 정면으로 돌파해본 사람만이 그 모순을 다시 그림으로 오려낼 수 있는 법이니까요. 차갑고 헷갈리던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라는 텍스트가 무려 44년의 세월을 거쳐서 작가의 내면에서 푹 발효되었고 마침내 따뜻한 동행의 그림자로 캔버스에 피어난 거군요. 정말 아름다운 결실이네요. 오늘 저희는 산출남 김한기 작가님의 칼럼을 통해서 하나의 예술작품이 탄생하는 표면적인 과정을 넘어서요. 그 이면에 얽혀있는 인간의 인지적 방어기제, 비판적 사고, 그리고 물리적 매체가 요구하는 지적 정직함에 대해 깊이 탐구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수많은 텍스트나 정보들 속에는 언제나 우리를 헷갈리고 혼란스럽게 하는 틈새들이 존재합니다. 논리가 툭 비약되거나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상황들이죠. 살다 보면 그런 일 정말 많죠. 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가 시사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그 틈새를 오타라고 쉽게 규정하고 회피할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꽉 붙잡고 타인과 세계를 현해 질문을 던질 것인가? 그 선택이 결국 우리의 지적 해상도를 결정한다는 것이죠. 결국 가장 아름다운 결과물은 해결되지 않은 모순을 오랫동안 품고 치열하게 질문한 끝에 탄생한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맞습니다. 의심을 두려워하면 안 되죠. 자, 그럼 오늘의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역사적 진리라고 굳게 맹신하는 것들, 혹은 우리 삶에서 너무나 당연하다고 받아들이는 굳어진 관습들 중에는 혹시 어떤 것들이 숨어 있을까요? 글쎄요, 아주 많을 것 같은데요. 누군가가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삶의 모순과 역설을 어떻게든 번역해보려고 애쓰다가 캠퍼스 위에 무심코 그려넣은 비둘기 그림자 같은 것들은 아닐까요? 철학적인 질문이네요. 청취자 여러분, 당신이 지금 외면하고 있는 삶의 텍스트 속 모순이 혹시 있다면 그것을 어떤 모양의 그림자로 번역해낼 수 있을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탐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